내 이름은 이시다 미와코, 36살의 전업주부입니다. 이번에는 저의 말도 안 되는 가족사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우리 집은 10살 연상인 남편, 모리히로와 16살인 아들인 카츠이치와 3명이서 살고 있습니다. 모리히로는 꽤 규모가 괜찮은 건설회사의 사장으로 엄청난 부자입니다. 한편 아들인 카츠이치도 유명한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고 성적도 좋아서 엘리트 코스를 밟고 있죠. 마치 드라마 속에서나 나올 법한 가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친구들도 부러워했고 나도 겸손해하면서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하곤 있지만 겉과 속이 다른 건 자주 있는 이야기 중 하나입니다. 우리 집 같은 경우에는 이봐, 교복 셔츠 다려놓으라고 했잖아. 미안해, 까먹었네. 왜 말한 것도 제대로 하질 않는 거야? 미안해, 바로 해둘게.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에 학교에서 면담이 있는 건 알지? 당연히 기억하고 있지. 평소랑 같은 촌스러운 차림으로 오지 말라고. 평소랑 같으면 안 되니? 그런 아줌마 차림새로 오면 안 되는 게 당연하잖아. 미안해, 패션에 별로 관심이 없어서. 정말 쓸모없네. 스스로 찾아볼 생각을 좀 하라고. 알았어, 면담까지는 어떻게 해볼게. 말하기 전에 좀 하라고. 미안하다. 아들은 나한테 항상 난폭한 태도를 취합니다. 사춘기니까 어쩔 수 없지 라고 생각하면 되긴 하는데 아들의 태도는 사춘기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해서 이런 밥을 어떻게 먹으란 거야? 오늘은 고기가 먹고 싶다고. 청소기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 공부하고 있으니까 좀 조용히 하라고. 정말 쓸모없네. 이런 게 엄마라니 부끄러워 죽겠어.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내뱉습니다. 이건 사춘기가 아니라 정신적 학대나 다름없지 않나요? 게다가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어느 날 아들이 학교에서 돌아와서는 내가 아침에 싸준 도시락을 보여줬습니다. 아예 손도 안 댔더군요. 이런 갈색 반찬밖에 없는 학급 도시락을 누가 만들래? 친구들한테 보여줄 수가 없잖아. 짜증을 내면서 도시락을 던졌습니다. 너무 심한 행동이었지만 미안해. 다음부터는 색을 잘 맞춰서 맛있게 만들게. 말하기 전에 좀 하라고, 이 쓰레기야. 다음에 또 그러면 용서하네. 아들이 덩치도 크다 보니 도저히 반항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 반박도 하지 못하고 그저 형편없이 아들이 던진 도시락을 치우는 것밖에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성가신 점은 이걸 밖에는 절대로 보여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집에 손님을 초대하면 어머니의 요리는 엄청 맛있어요. 언제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머니? 어머, 좋은 아드님이시네요. 마치 인격이 바뀐 것 같은 행동입니다. 아들이 나한테 이런 행동을 하는 건 커다란 이유가 있습니다. 남편의 영향을 그대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뭐야, 이 맛없는 밥은? 돼지먹이야? 가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거야, 이 쓰레기야? 쓸모가 없는 여자네. 식충이나 다름없는 짐덩어리라고. 보시는 대로 아들의 언행과 똑같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카츠이치가 어릴 때부터 남편은 항상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물론 사교계에서는 이런 태도를 일절 보이지 않았습니다. 집에서는 매번 아내한테 혼나기만 한다고요? 이렇게 아들은 남편의 이런 모습까지 따라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들은 남편을 엄청 존경하고 있고 부자 사이는 엄청 좋습니다. 솔직히 다른 가정에서 보면 이건 이상한 광경이죠. 하지만 이 집에서 자란 카츠이치는 나한테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오히려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집은 남편이 국왕, 아들이 왕자님, 나는 그저 하녀일 뿐인 위치. 이런 집에 거의 16년 동안 살고 있습니다. 남편이 둘이 있는 것 같은 환경에 슬슬 나도 정신적으로 한계가 오고 있었습니다. 그런 생활 속에서 몇 개 되지 않는 나의 기분 전환 방법은 친정엄마와 라인을 주고받는 겁니다. 오랜만이야. 잘 지내니? 괜찮아. 문제 없어. 거짓말이지? 너 이번에 들렀을 때 얼굴색이 안 좋았어. 뭐 나름대로 힘들기는 한데 역시나 16년이나 하고 있으니까 익숙해진 것도 있긴 해. 정말 미안하다. 우리들 때문에. 그건 말하지 않기로 약속했잖아. 정말 괜찮으니까 나를 믿어줘. 고마워. 조금 있으면 다 끝나니까 조금만 버텨줘. 알고 있어. 엄마도 너무 무리하면 안 돼? 무슨 말 하는 거니? 너를 희생시킨 거나 다름없으니까 우리는 부모 실격이야. 그런 거 아니야.
아빠랑 엄마가 있으니까 힘낼 수 있는 거야. 조금 더 힘내자. 내가 이혼을 할 수 없는 이유는 조금 뒤에 말하기로 하고 이렇게 라인을 엄마랑 하고 며칠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우리 집에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건 내가 동창회 때문에 외출했을 때였고 그날은 저녁 늦게 귀가했습니다. 그랬더니 무려 우리 집 거실에 가운을 입은 젊은 여성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저 멀리서 나남이 좋은 샴페인을 찾았어. 한잔하고 시작하자고. 그렇게 태평한 목소리로 남편이 가운을 입은 채로 등장했습니다. 손에는 고급 샴페인이랑 잔이. 한순간의 침묵이 우리 3명 사이에 퍼졌습니다. 원래라면 아수라장이 되어야 하는데 뭐야 벌써 돌아왔어? 내일 올 줄 알았는데. 남편은 미안해하지도 않고 이런 식으로 말했습니다. 이분은 누구셔? 보면 몰라? 확실히 누가 뭐래도 애인 사이였습니다. 하지만 내가 말하고 싶은 건 그런 게 아니었지만. 뭘 멍하니 있는 거야. 방해되니까 빨리 나가. 내일 오후에는 돌려보낼 거니까. 나를 오히려 내쫓는 겁니다. 멍하게 있는 나를 보곤 나남이라는 애인이 피식하고 웃었습니다. 왠지 미안하네. 이렇게 된 거예요. 걱정 마세요. 나쁘게 하지 않을게요. 라고 하며 대담하게 말하는 겁니다. 화내도 당연한 상황이었지만 나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애인을 집에 두고 나는 집을 나가서 다음날까지 호텔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이런 최악의 상황이 있었음에도 집에 돌아가면 항상 평소와 같았습니다. 그렇게 평소와 같은 일상을 또 1년 보냈을 쯤 또다시 아들이 엄청 기분이 안 좋은 채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아줌마, 뭐야 이 도시락은? 바보 취급하는 거야? 예전처럼 내가 싸준 도시락을 펼쳤습니다. 뭐 이번만큼은 화낼 수밖에 없겠죠. 왜냐면 이 도시락은 밥이랑 우메보시 뿐이었으니까요. 말 그대로 반찬이 딱 한 개인 거죠. 아무 생각 없이 친구 앞에서 열어가지고 다들 웃었다고. 이제야 좀 괜찮아진다 싶더니 무슨 생각이야? 이게 엄마로서 할 짓이야? 응? 평소라면 위축돼서 사과했을 테지만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번에는 반 정도는 골탕 먹일 셈으로 이 도시락을 준 거니까요. 어차피 원래부터 나는 네 엄마가 아닌걸? 이제 더 이상 네 어리광을 들어줄 생각은 없어. 나는 의연하게 말했습니다. 평소와 다른 나를 보고 멈칫한 카체이치는 뭐라는 거야? 말 그대로인데? 네 엄마가 아니야. 그건 말 그대로의 의미입니다. 원래 이 집에 시집 오게 된 이유는 꽤 특수한 케이스였습니다. 20살이 되었을 때 부모님이 경영했던 건축회사가 기울었습니다. 그걸 구해준 게 지금의 남편의 아버지였고 당시에 그 사람이 사장이었습니다. 당신들을 도와주는 대신 한 가지 조건을 걸겠습니다만. 네, 뭐든 말씀해주세요. 당신네들의 딸을 내 아들의 신부감으로 하려고 하는데. 그 조건에 아빠와 엄마는 멍하니 있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 당시 아직 학생이었으니까요. 19살이 막 됐을 때였습니다. 그때 남편은 29살이었고요. 상대는 결혼 정년기지만 아무리 그래도 미성년인 딸을 시집 보낼 수는 없는 노릇이어서 조건을 거절할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조건 받아들이겠습니다. 미와코! 내가 내 스스로 그 사람한테 시집 가기로 하고 부모님을 구해드린 겁니다. 즉, 빚을 갚기 위해 팔려간 딸이라는 거죠. 지금 시대에 이런 일도 있구나 하고 스스로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도와주겠다고 약속한 시아버지는 이미 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만 그때 빌린 막대한 빚은 생각만큼 바로 갚을 수 없었고 나는 노예처럼 다뤄지더라도 반항하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게다가 카체이치는 내가 낳은 게 아니고 남편의 전 부인의 아이입니다. 그 부인은 카체이치를 낳고 바로 도망가서 마침 아이를 키울 여자를 찾았을 때 시아버지가 나를 찾아낸 겁니다. 시아버지한테 나를 소개받은 남편은 행운인지 불행인지 첫눈에 반했고 결혼은 차근차근 진행되었고 친정집의 회사도 16년 안에 일어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아버지한테 빌린 돈도 드디어 저번 달에 모두 갚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부채는 없어진 겁니다. 그런 경위도 모르고 뭐가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있는 아들, 그리고 딱 타이밍 좋게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무슨 소란이야? 딱 좋은 타이밍이어서 나는 이혼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거 내 쪽은 다 썼으니까 나머지는 알아서 해요. 위자료도 재산분할도 필요 없어요. 그렇게 말하고는 짐을 가지고 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과 아들이 이런 식으로 말했습니다. 뭔지 모르겠지만 속이 다 시원하네.
당신처럼 되담한 엄마는 매번 창피했다고. 맞는 말이다. 지금까지 먹여주고 재워줬더니 은혜도 모르는 년. 또 회사가 기울어도 이번에는 절대로 도와주지 않을 거니까. 나는 그 말을 듣고 나도 모르게 싱긋 웃었습니다. 그들은 이제부터 밑바닥으로 떨어질 거라는 걸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테니까요. 너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뭐가요? 모르는 척하지 마. 이혼하고 나서 바로 이런 소란이란 말이야. 어떻게 생각해도 타이밍이 너무 좋잖아. 대체 어떻게 눈치챈 거야? 뭐 이제 와서 숨기는 것도 이상하긴 하네. 반대로 왜 모를 거라고 생각한 거야? 뭐 머리가 모자란 바보 같은 아내라고 생각해서 방심한 거겠지만. 내 서재를 뒤진 거야? 찔리는 게 있으면 열쇠로 잠가놓기라도 하지 그랬어. 16년 동안 조금씩 증거를 모았던 것뿐이야. 이 성질 나쁜 여자가. 당신한테만큼은 듣고 싶지 않은데? 그것보다 나 같은 걸 상대할 시간이 있는 거야? 지금도 매스컴이 만반의 준비를 하고 기다리고 있지 않나? 지금 잡지를 떠들썩하게 하고 있는 사건, 그건 어느 대기업 건설회사가 꽤 오랜 기간 동안 위법 건축물을 만들었다는 건이었습니다. 어느 대기업 건설회사라는 건 물론 내 남편의 회사죠. 오랜 기간 동안 발주자가 의뢰한 것보다 싼 자재를 사용해서 부실 공사를 하고 차익을 두둑이 챙겼던 겁니다. 그걸 이혼 직후에 세간에 공표해버렸습니다. 물론 우연이 아니라 내가 파놓은 함정이죠. 나는 16년 동안 남편의 약점을 계속 찾았습니다. 남편이 바람피운 건 하찮은 복수일 뿐이죠. 조금 더 철저하게 지옥에 떨어뜨릴 요소를 원했고, 그때 나는 남편의 서재를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다행히 남편은 출장이 잦았고 집을 비우는 게 일상 다반사였습니다. 카츠이치도 부활동이나 합숙으로 인해 집에 없는 일이 많아서 천천히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드디어 이 위법 건축물에 대한 증거를 찾은 거죠. 어리숙한 사람이 보면 뭔지 알 수 없는 서류지만 나는 고등학생 때부터 격리 쪽으로 회사 일을 도와드리고 있었습니다. 금액을 엉터리로 부풀려서 써놓은 걸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와 함께 아는 프리랜서 저널리스트한테 정보를 넘겼습니다. 그 저널리스트는 드디어 해냈구나. 이 정도 증거만 있으면 그 자식을 지옥에 떨어뜨리는 것 일도 아니야. 나머지는 부탁할게, 하루코. 그렇습니다. 나나미라고 불렸던 애인입니다. 사실 나나미는 가명으로 본명은 사이키 하루코입니다. 내 학생 때부터 친구로 계속 내 형편을 걱정해주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저널리스트가 된 건 그 아이의 꿈이었습니다. 이번에 우연히 전 남편이 타깃이 되어서 협력관계로 발전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좀 더 깊은 사정을 알기 위해서 조금 위험한 일을 해야 할 수도 있다고 말은 했었지만 설마 하니 애인이 되어서 정보를 모을 줄은 몰랐습니다. 엄청난 저널리즘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루코는 불륜을 저지른 다음 날, 잠깐 하루코! 설마 이런 대담한 일을 벌일 줄이야. 그 자식 나를 완전 술집 여자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진짜 여자를 자기 욕구 충족하는 걸로밖에 생각하질 않는다니까? 아주 줄줄줄 얘기하길래 웃을 뻔했지 뭐야. 하지만 그런 자식이랑 자서 토할 것 같지 않아? 샴페인에 수면제를 타서 취해서 뻗을 때까지 대충 상대해줬어. 아, 물론 말한 건 전부 녹음해뒀으니까 안심해. 고생했어. 너를 괴롭히는 남자니까 철저하게 해야지. 우리 집도 조금 있으면 빚이 다 청산될 거야. 그 타이밍에 이혼하려고 하니까 터뜨리는 건 이혼 후에 하는 게 어때? 소동 때문에 정신없는 걸로 이혼을 방해받고 싶지 않아. 알고 있어. 미야코가 나가면 주간지에 퍼뜨려줄게. 우리들의 주도 면밀한 계획에 의해서 전 남편을 파멸로 이끌 수 있었습니다. 생각대로 이 건을 계기로 남편의 회사에 경찰이 조사하러 들어갔고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청구받게 되었습니다. 회사는 당연히 도산했죠. 남편은 사기죄를 시작으로 여러 가지 죄를 묻게 되었고 지금은 구류 중입니다. 실형 판결이 내려지던 서류 송검이 되던 이제부터는 평생 지옥과 같은 빚을 갚는 생활이 시작되겠죠. 카츠이치 쪽은 돈이 없어져서 고등학교는 퇴학, 비싼 집도 빚을 막기 위해 팔려서 지금은 아버지 쪽의 친척집에서 같이 지내고 있습니다만 아버지가 실각을 한 충격 때문인지 방에 틀어박혀 있는 모양입니다. 친척들 말로는 집안일은 전혀 거들지 않고 있고 나는 사장의 외아들이야 라고 하며 말을 함부로 내뱉는가 하면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면서 방에 틀어박히기도 하고 정신적으로 이상해지고 있어 라고 말했습니다. 결혼 생활을 할 때 제대로 엄마로서 애정이 깊었다면
나는 카츠이치를 데리고 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랑 같이 나를 노예 취급하기 시작하고부터는 불쌍하긴 하지만 남편과 함께 지옥에 떨어뜨리는 걸로 결정한 겁니다. 남편의 친척이 제발 애를 데려가 주지 않겠어요? 그래도 16년 동안 같이 살았잖아요. 그렇게 말했지만 나는 당연히 거부했고 친정으로 돌아가서 가업을 도우며 유유자적하며 살고 있습니다. 노예 취급 당하지 않는 나날들은 정말로 쾌적하고 행복했으며 드디어 하나의 인간으로서 자신의 행복을 찾아가는 게 매일매일 두근거렸습니다. 있잖아, 너는 아직 30대니까 다시 새로 시작할 수 있어. 이번에야말로 좋은 사람을 만나서 행복해졌으면 좋겠구나. 싫어, 결혼은 진절머리가 나. 적어도 노예 생활을 한 16년만큼은 만끽하고 싶어. 여행도 가고 싶고 따고 싶은 자격증도 있고 그리고 관리를 받는다든지 너무 하고 싶은 게 많아. 정말 너한테는 고생만 시킨 것 같아서 미안하구나. 아니, 이건 내가 결정한 거야. 그러니까 후회는 이만큼도 하고 있지 않아. 게다가 마지막에는 제대로 돌려줬으니까. 그건 솔직히 우리들도 묵었던 채증이 내려가는 느낌이었어. 이제부턴 거기랑 거래하지 않아도 되니까 너무 좋아. 그렇습니다. 저렴하게 구매한 업자들 중에는 우리 회사도 있었습니다. 빚을 지고 있었기 때문에 계약을 파기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정말로 전 남편의 가족은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암과 같은 존재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지. 이건 너한테 줄게. 어? 이건 뭐야? 통장? 사실 너한테 매달 월급을 넣고 있었어. 뭐? 회사를 위해서 그런 지옥 같은 곳에서 버텨주고 있었잖아. 적어도 모든 것에서 해방되면 모아뒀던 돈을 줘야겠다고 생각해서 아빠랑 같이 결정한 거야. 그 안에는 3천만 원 정도 되는 돈이 들어있었습니다. 내 16년 동안의 고생이 숫자로 보이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많은 금액이 아니어서 미안해. 가난한 회사로서는 그게 최선이었어. 아니야, 고마워. 덕분에 내가 하고 싶은 거에 전념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렇게 나는 집안일을 도우면서 건축이나 부동산 관련 자격을 땄습니다. 사업을 순탄하게 하기 위해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전 남편과 거래가 없어져 비는 부분은 자택의 유리나 문이 부서지면 수리하러 가거나 지역 밀착형 AS로 변경. 집 때문에 무슨 일이 생겼을 경우 우리 회사로 의뢰를 하면 어떻게든 될 거다 라는 신뢰를 얻기 위해서였습니다. 또 수도나 가스 등 생활 인프라 계열 회사와 업무 제휴를 맺는 등 견고한 업무 체제를 갖추었습니다. 이제는 업무가 인정받게 돼서 나는 회사에서 부사장 자리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다른 직원들한테도 차기 사장 후보로서 인정받아 매일매일 일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아빠랑 엄마는 기쁘기는 하지만 그럼 더더욱 시집을 갈 기회가 없어지잖아 라고 하며 슬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정말로 이제 더 이상 결혼할 생각이 없습니다. 이제부터는 지역을 위해서, 회사를 위해서 발에 땀이 나도록 힘내서 열심히 일하려고 합니다.